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3시 8명 전체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금요일인 모레 오전 11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2016 헌나일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당초 7일인 어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오늘 선고기일을 공표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전에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10일이나 13일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고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할 경우 탄핵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헌재의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준비 절차를 포함해 20차례 재판을 진행해온 헌재는 내일도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한 표결 절차인 평결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마찬가지로 선고 당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정문의 기초가 될 초안은 인용과 기각, 각하 등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미리 작성하게 됩니다. 결정문 작성을 위한 시간이 선고 전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없는 만큼 헌재는 결정문 마무리 작업에 최대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는 결정문 낭독으로 시작됩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낭독을 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헌재의 다수 결정과 다른 의견을 낼 경우에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 재판관이 낭독하게 됩니다. 결정문 낭독은 결정 이유를 읽고 이후 심판 결정인 주문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결정문을 모두 읽기까지는 30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결정이 아닌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 최선임이 소수 의견을 낭독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개정된 헌재법은 결정문의 소수 의견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탄핵을 인용할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는 형식을 쓰고 기각인 경우에는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합니다.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효됩니다. 선고 전 과정은 오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실시간 중계될 예정입니다. 선고 당일 일반인의 방청도 가능하지만 헌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 접수는 생략하고 전자추첨 방식으로 방청객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헌재는 결정문 정본을 완성하는 즉시 대통령과 국회, 법무부 등 이해관계 기관에 송부합니다. 또 결정문은 일반인이 찾아볼 수 있도록 관보와 헌재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게 됩니다. 인용은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됩니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즉시 물러나게 됩니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재판관 8명 중 5명 이상이 결정할 경우입니다. 기각은 3명 이상이 인용 이외의 결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됩니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통진당 해상 결정 당시 헌재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헌법재판은 사실상 단심제여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파급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고 다시 재심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판단하지 않았을 때는 재심이 허용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해 12월 9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2주 만에 첫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 초반 헌재는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며 적극적인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변론에는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 등 일부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수차례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선고 시기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낸 것은 지난 1월 25일 9번째 변론기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진행에 대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점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 변론을 앞두고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지만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평의 끝에 오늘 선고기일을 공표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시각은 모레 오전 11시.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양측 모두 아침 9시부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퇴진행동 측은 선고 전날인 내일 저녁 7시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헌법재판소 앞에 재집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행동 측은 헌재 앞에서 텐트를 치고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철야 집회에 들어갔습니다. 선고 당일은 평일 점심이지만 양측 모두 수십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됩니다. 결과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돌발 행동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 경비 비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선고 당일 가포 비상을 내리고 나머지 지방청은 의로 비상을 발령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상근무 가포가 발령되면 모든 경찰 병력은 연가를 중지하고 지휘관과 참모들은 사무실과 현장에 위치해야 하는 최고 등급의 비상경계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일 이철성 총장 주재로 지휘부 전체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경비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 어떤 결론이 나든 승복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가라앉히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 합니다. 바른정당도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이 제시돼 다행스럽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대하면서 박 대통령이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고 전 하야 선언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헌재의 선고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도 탄핵 인용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탄핵 반대 지지자들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일부 의원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극렬 추종자들의 어떠한 준동도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박영숙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최순실 게이트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 전국과 관계없이 수사하냐는 질문에 넘어온 사건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어떤 식으로 결론 나든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특검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미군이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배치된 사드 4개 포대 중 1개를 해외 긴급 대응 전력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 초 괌에서 텍사스로 돌아온 사드 부대는 유사시 세계 어느 곳이라도 96시간 안에 이동해 배치될 수 있도록 임무가 전환됐고 100여 명의 관련 병력이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작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포트 블리스에서 각 포대별로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한반도에 사드가 긴급 추가 배치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최대 방어 권역은 200km 정도로 수도권 방어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나 또한 수도권의 미군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부족하다고 미군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팀을 조만간 파견하고 레이더와 통제장치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와 억제력을 갖춰야 합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우리만의 삼축 체계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분명히 이해한다면서도 이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reiterated the United States' ironclad commitment to stand with Japan and South Korea in the face of the serious threat posed by North Korea. 국무부 역시 한반도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AD is clearly a defensive system. It is because of North Korea's continued bad behavior. 국무부는 또 북한에 대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구상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미 상원에선 중국이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도발을 방조했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한 것이라며 한국의 방어 주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긴급 이사회에 앞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5일부터 일본과 한국, 중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한미일 3국 간 대북 공조를 협의하고 중국의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 중 하나인 중싱통신은 퀄컴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미국 휴대전화 장비 업체 제품을 대규모로 사왔습니다. 중싱은 지난 2010년부터 이들 제품의 휴대전화를 북한에 280여 차례에 걸쳐 수출했고 이란에도 네트워크 장비 368억 원어치를 팔았던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싱통신에게 11억 9천만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제재 위반인 줄 알면서도 민감한 미국의 기술을 적대적 정권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 제재와 수출 통제법을 무시하는 나라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With this action, we are putting the world on notice. They will suffer the harshest of consequences.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영향력이 막대한 중국의 기업을 직접 처벌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르지만 효과는 거의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미온적이라며 그동안 중국을 거듭 비판해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 훈련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략 무기들이 총동원됩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비롯해 최근 주일 미군에 배치된 F-35B 전투기 편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전력을 증강해왔습니다. 중국이 한반도 주변에 최신형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ICBM 둥펑 5C를 시험 발사하자 미국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 일본에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와 조기 경보기를 배치하는 등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강대강 대결은 경제 분야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중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위안화가 평가절하된 점, 대미 무역 흑자액이 지나치게 높은 점도 문제 삼으며 중국의 기세를 꺾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에는 중국 비판론자인 피터 나바로를 임명했습니다. We're also going to make taxes between countries much more fair. People can sell their product into us and have no tax, no nothing, and they get rich. 미국의 중국 압박이 가속화되며 본질적으로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양국의 패권 경쟁이 갈수록 거세질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실전 배치한 레이더 파괴용 미사일입니다. 드론 형태의 미사일이 레이더 전파를 추적해 자폭하는 방식인데 중국 군사 전문 매체들은 사드 공격도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도 사드를 공격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시작되자 중국 매체들이 앞다투어 군사적 조치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직접 언급할 경우에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 언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국 정부는 오늘도 사드 배치는 잘못된 선택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오는 18일로 예정된 미중 외무장관 회담을 의식한 듯 발언 수위를 높이지는 않았습니다. 민간 영역의 사드 반대 시위는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초등학생 수백 명이 모여 애국을 하겠다며 롯데 제품을 거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한 남성은 한국산 차량을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며 망치로 부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불안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1,000여 기가 있는데 사드 몇 대로 막겠느냐는 주장에는 막을 수 없으니 무방비로 있어야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바른정당도 문 전 대표가 사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표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표가 떨어질까 봐 전략적 모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비겁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이 시점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무능한. 또 사드 국회 비준 동의를 당론으로 정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한미 당국의 사드 조기 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면 사드 배치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사드 입장을 밝히라는 이딴 요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유튜브에 제목 KHS 비디오 북조선 사람들에게 라는 설명이 붙은 40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KHS는 김한솔의 이니셜. 남성은 북한 공무용으로 보이는 여권을 꺼내서 화면 가까이에 갖다 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검게 화면 처리돼 있어서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few days ago. 지난달 13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입니다. 며칠 전이라는 표현을 보면 영상이 꽤 오래전에 촬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머니, 누이와 함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곳은 천리마 민방위란 단체입니다. 홈페이지에는 북한 사람들의 탈출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영상 내용의 진위 여부는 앞으로 파악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파악 경로나 근거를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영상 속 인물은 김한솔이 맞다고 전했습니다. 김정남 암살 직후 우리 정보당국은 김한솔과 그 가족이 마카오에서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솔은 후처의 자식이고 이미 마카오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 두 가족은 모두 중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From
그런데 동영상을 공개한 천리마 민방위는 김정남 피살 이후 그 가족에게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왔다면서 급히 그들을 만나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국가 등 모두 4개국이 도와줬다며 특히 로디 엠브레우츠 한국 주재 네덜란드 대사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모두 사실이라면 우선 김한솔 측은 공항에서 암살을 감행한 북한의 대담성을 본 뒤 중국 당국의 보호우산 대신 제3국으로의 도피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중국 당국의 묵인 또는 협조 아래 네덜란드, 미국 등의 정보기관들이 나서 도피를 돕는 다국적 작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을 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나라와 최종 도피국이 같은 나라인지도 불확실한 가운데 그 나라가 김한솔이 유학했던 프랑스이거나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지목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등 관계국들은 아직 의미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롯데 상하이푸드. 롯데 제과와 미국 허쉬사가 합작해 만든 초콜릿 제조회사인데 최근 중국 당국의 소방 점검을 받은 뒤 바로 오늘 한 달간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생산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합작사인 미국 허쉬 본사와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의 보복성 규제가 마트 같은 유통 매장에 이어 생산 시설까지 확대된 겁니다. 여기에 롯데 상하이푸드 지분의 절반은 미국 허쉬사가 가지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내 롯데마트 99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업 정지 조치를 당한 상황에서 롯데 칠성이 중국으로 수출하던 과일 주스 제품도 갑자기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서류가 누락됐다는 게 이유인데 이 때문에 통관이 지연된 건 처음이라고 롯데 측은 설명했습니다. 롯데는 지난해 중국 내 마트와 슈퍼마켓 사업에서만 1,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저조한 실적에 보복성 규제가 계속되면서 일부 롯데마트 매장을 철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롯데는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며 영업 환경을 개선해 실적 반등을 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안경비정이 베트남 어업감 시선을 뒤쫓으며 물대포로 쏘더니 세차게 들이받습니다. 3년 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자 베트남은 곧바로 초계함을 급하게 경보했습니다. 이어 어선 30여 척을 동원해 시추 작업을 방해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 듯 했지만 두 나라는 이듬해 정상 교환 방문과 교역 증대에 합의하면서 긴장 완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The South Koreans should see that the way Vietnam has handled China, that Vietnam has stood up to China and gets Chinese respect. 역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은 필리핀에 대해 바나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리고 여행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며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해 대응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인공섬 문제를 헤이그 중재재판소에 제소해 승소했습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인 센카쿠 열도를 5년 전 일본이 국유화하자 중국 정부의 입김으로 중국 내 일본차 판매량이 반토막 났고 관광객도 30%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동차 생산 시설과 히토류 등 원료 수입처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서 중국의 보복은 무력화됐고 일본을 찾은 중국인은 작년 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입당 1년 2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떠났습니다. 분열의 씨앗이 되려는 건 아니라면서도 당에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에서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내가 판단을 해서 개혁 기법들이 한번 해본다고 그러니 그래도 아무런 것도 없이 무산돼 버리고. 대선 출마 가능성도 거듭 내비쳤습니다.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친문 패권 세력의 독선이 얼마나 심했으면 탈당을 했겠느냐며 김 전 대표와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병상린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소신과 우리의 소신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은 이러한 중도 통합 대연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와 손학규 개혁 세력을 연합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기도록 하자. 김 전 대표를 향한 일부 친문재인계 의원들의 태도는 논란이 됐습니다. 문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당시 영입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 전 대표가 기관총이라도 난사할 생각인 듯한데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원님들이 나가시는 분한테 이렇게 좀 예의 있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대선 후 개헌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패권적 대통령제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개혁은 분권형 개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선 전 개헌에 공감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민주당 내 개헌파가 함께 단일 개헌안 마련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오직 본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문재인 전 대표만 방해하지 않는다면 눈앞의 결실로 맺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잠재적 후보로 꼽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초선 의원들을 만나 대선 도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5대5 게임이다. 가부 이후에 인용되면 인용되는 대로, 기각되면 기각되는 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면 된다. 또 문재인 전 대표가 집권하면 노무현 정부 2기에 불과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정권 탈취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선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인재, 원유철, 안상수 전 의원에 이어 탄핵이 인용될 경우 김관영 경북지사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 등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범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향후 판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